덴마크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교육 이민을 신청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례적으로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브리핑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 소년이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 살고 있고 1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제게 고향이나 다름없죠. 사실 저는 8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화요일이었죠. 엄마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고 소식을 들은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수가 줄었고 저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덴마크의 작은 마을 코펜하겐 근교에 살던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숨쉬는 두 사람이 된 거죠. 학교에 가는 것도 점점 싫어졌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숙제를 안 해왔다는 지적을 듣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죠. 흐르는 구름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작은 새들. 그것들이 제 친구였어요. 수업 종이 울려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이라고 해봤자 아빠가 아침에 대충 싸준 샌드위치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죠. 담임 선생님은 자주 아빠를 학교로 불렀어요. 제가 계속 결석하면 학교에 적응하기 더 어려워질 거라며 지금이라도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항상 시간이 해결해주겠다는 대답만 했죠. 그렇게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저와 아빠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는 이미 출근한 뒤고 저녁에 돌아오면 대부분 지쳐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TV만 보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10살이 된 저는 여전히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죠. 그 눈빛이 싫었어요. 동정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던 중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새로운 사람이 올 거라고요. 포크질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죠. 제가 꼭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지만 선영이라는 분이고 한국 사람이며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베개를 꽉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빠는 벌써 다른 사람을 데려오려고 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작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 친구였던 요한이 다른 아이들에게 제 집에 새 엄마가 올 거고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저한테 물었어요. 새 엄마가 스시 먹고 다니냐면서 엄마랑 말은 통하냐며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냐고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놀리기 바빴죠.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학교에 가기 싫어졌습니다.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그림만 그렸어요. 까만 크레파스로 빼곡히 채워진 그림들, 그건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싫었죠.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모른다고만 했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작은 세계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제 세계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구름 그리고 가끔씩 꺼내보는 엄마의 사진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제 작은 세계였어요. 새 엄마가 오기로 한 날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낯선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약간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였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아빠와 한 여자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생각보다 젊었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죠. 서툰 덴마크어로 인사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시선조차 마주치기 싫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아빠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며 식탁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본 적 없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밥과 여러 작은 그릇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아빠는 이게 한국 음식이라며 한번 먹어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냄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갈색 국물은 정말 역겨워 보였어요. 이건 된장국이라며 몸에 좋다고 설명하는 아줌마의 말을 자르고 저는 냄새가 역겨워서 못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기 전 아줌마의 당황한 표정과 아빠의 미안해하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죠. 그날 밤 배가 고팠지만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꺼내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라면 어땠을까?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분홍색 팬케이크와 달콤한 시나몬 롤이 생각났어요. 그 음식들은 역겹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선영 아줌마는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준비했지만 저는 대부분 먹지 않았어요. 아빠가 없을 때는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나 치즈를 꺼내 대충 때웠죠. 아줌마가 뭔가 물으면 최대한 짧게 대답하거나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과 짧은 메모가 놓이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문장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지만 매일 반복되니 나도 모르게 그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선영 아줌마가 아빠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빠는 너무 애쓰지 말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지만 아줌마는 달랐습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루카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영 아줌마는 시금치 수프와 빵을 준비했어요. 덴마크 음식이었죠. 놀라웠지만 아무 말 없이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이 좋았어요. 아줌마가 레시피를 찾아봤다며 수줍게 웃었죠. 그 순간만큼은 식탁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줌마는 한국 음식과 덴마크 음식을 번갈아 만들었고 저는 가끔씩 맛이 나쁘지 않다는 짧은 평가를 남겼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 방 앞에 작은 간식과 메모가 있었어요. 한국 과자도 있었는데 달콤하고 바삭한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제게 아줌마가 다가와 도와줬어요.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아줌마가 만든 호박죽을 조금 더 먹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죠. 흘리지 않게 조심히 먹는 제 모습을 보며 아줌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영을 엄마라고 부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를 완전히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의 저녁 식탁은 조금씩 말이 오가는 공간이 되어갔어요. 여전히 많은 침묵이 있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아이들의 놀림이 줄어든 건 아니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워졌어요. 문을 열면 항상 어떤 향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한국 음식의 낯선 향, 때로는 한국 과자의 익숙한 달콤한 맛이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이상한 게 놓여 있었습니다. 색색의 포스트잇이 붙은 작은 스케줄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제 하루 일과를 정확하게 파악한 시간표였습니다. 아침 7시 기상 그리고 8시 등교, 3시 하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까지 세심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줌마가 만든 건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집중을 잘하는지,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까지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따로 배정해 놓았더군요. 몰래 관찰했나 싶어 약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했다는 게 이상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했지만 슬쩍 그 계획표를 따라 생활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숙제를 마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덕분에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여유도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수학 시험에서 오랜만에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고 아빠도 기뻐했죠. 저는 아줌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계획표를 더 열심히 따랐습니다. 가끔은
포스트잇에 적힌 격려 문구가 힘이 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같은 말들이었죠. 신기하게도 선영 아줌마는 제가 어떤 과목을 어려워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수업 중에 옆자리 마티아스가 갑자기 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너희 엄마 김치 먹고 다니니까 방에서 냄새 나지 않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그걸 설명하기도 싫어졌습니다. 그저 자리를 박차고 교실을 나왔어요. 점심시간 내내 학교 뒷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가방을 두고 나와서 교실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찾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조퇴했어요. 집에 일찍 돌아온 저를 보고 선영 아줌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아줌마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노란빛의 따뜻한 고구마죽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햇님 그림과 웃는 얼굴뿐이었어요. 아줌마는 말없이 나가며 문을 닫았고 저는 그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죠. 지금까지 아줌마가 만든 음식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맛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빈 그릇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 아줌마는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려 하는 걸까? 아빠가 시켜서?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선영 아줌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 식탁에 앉았어요. 아줌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였어요. 말없이 먹었지만 전날 빈 그릇을 본 선영 아줌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왠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가방 안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평소라면 구겨버렸을 텐데 그날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선영 아줌마의 작은 메모들이 제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두는 선영 아줌마 덕분에 집안은 햇살로 가득했고 저도 모르게 학교에 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 자주 웃어주셨어요. 아직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혼자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은 줄었죠. 어느 날 저녁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름방학에 한국에 잠깐 다녀올 건데 저도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라니 그곳에 대해 아는 건 학교에서 들은 단편적인 정보뿐이었죠. 게다가 아줌마와 둘이서라니 망설임이 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빠가 여름에 긴 출장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원래는 저를 데리고 갈 계획이었지만 회의 일정이 빽빽해서 함께 지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친척들도 멀리 살아서 결국 선택지는 아줌마와 함께 한국에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언어 그리고 아직은 낯선 사람과의 여행까지 전부 부담스러웠어요.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아빠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빠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에게 잘 다녀오라며 꼭 안아주셨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덴마크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이 여행이 어떻게 끝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모든 게 빠르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영 아줌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출구로 나가자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아줌마의 가족들이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 또 조카까지 모두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겼죠. 특히 선영 아줌마의 어머니, 제게는
한국 할머니가 되는 분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반겨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차를 타고 선영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신기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번화한 거리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전통 건물들. 덴마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영 아줌마의 한국집은 한옥이라고 불리는 전통 가옥이었어요. 낮은 문을 지나 들어가자 마당이 있고 그 주변으로 방들이 둘러싸인 구조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낯설었지만 따라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저녁 식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과 김치와 국 그리고 밥까지 테이블 전체가 음식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에서 거의 먹지 않았던 터라 배가 고팠지만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아줌마가 하나씩 설명해주며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식사 중에 선영의 어머니, 제 한국 할머니가 된 분이 한마디 하셨고 아줌마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며 많이 야위었다고 걱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저를 걱정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첫날 밤 낯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공기, 모든 게 새로웠어요. 이불은 이상하게 바닥에 깔려 있었고 베개는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감각 속에서도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덴마크와 똑같았지만 그 아래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방문 너머로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할머니가 준비해 주시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김치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기대되는 맛이 되었습니다. 특히 된장국은 처음에 역겹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인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제 밥그릇에 음식을 더 담아주셨고 저는 점점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함께 주변을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동네의 작은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매워서 물을 많이 마셨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선영 아줌마는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같은 말들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선영 아줌마의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초대받았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이 여전히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선영 아줌마의 조카 민수는 나이가 어린데도 영어를 곧잘해서 저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직접 전화해서 꼭 와달라고 부탁하는 통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 아침부터 학교 운동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선영 아줌마의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응원 도구와 간식, 물통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뛰어왔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겠다며 저를 끌고 갔어요. 운동장 한복판에 서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수는 큰 소리로 저를 소개했어요. 덴마크에서 온 자기 사촌이라고요. 친구들이 몰려와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레고가 정말 많이 있냐는 질문, 눈이 얼마나 많이 오냐는 질문, 산타가 정말 핀란드에 살고 있냐는 질문까지 덴마크와 핀란드를 혼동하는 모습이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민수 친구들도 영어를 곧잘해서 별로 소통이 어렵지 않았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질문 앞에서 점점 말문이 열렸습니다. 덴마크의 긴 겨울밤과 짧은 여름낮에 대해,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여 춤추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관심을 받는 것이 오랜만이라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민수의 반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영 아줌마의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일어나 소리 지르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민수가 달리기를 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결승선을 통과했을 땐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주신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과일까지 옆자리 가족과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할머니는 제게 계속 음식을 권하셨고 저는 거절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전통놀이 시간을 가졌어요. 비석치기와 고무줄놀이 그리고 제기차기까지.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 차례라면서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참여했어요. 제기를 발로 차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제가 2번이나 성공하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루카스, 루카스. 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내내 웃고 뛰고 응원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재밌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체육대회는 막을 내렸어요. 모두 함께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음에 또 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웃음소리와 응원소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아줌마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여기서 학교를 다녀볼 수도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아줌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무언가를 요청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덴마크의 학교와 한국의 운동장이 섞여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악몽이 아닌 따뜻한 꿈을 꾸었습니다. 선영 아줌마는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랐지만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덴마크에선 늘 죽상이던 제가 여기에선 달랐기 때문이겠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학교에 연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죠. 다행히 제 여권이 아직 유효했기에 비자도 금방 해결됐습니다. 아빠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잠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행히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민수가 다니는 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등교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줌마가 등 뒤로 살짝 밀어주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함께 지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짝꿍으로 민준이라는 남자아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민준이는 활기찬 눈빛의 소년이었어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첫 수업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책을 펴야 하는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쉬는 시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그의 친절함 덕분에 첫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급식 시간은 정말 신기했어요. 급식실로 이동해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쟁반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았습니다. 덴마크 학교의 간단한 샌드위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풍성한 식단이었어요. 김치와 국과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 처음에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민준이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들 사이에서 제가 젓가락질을 가장 빨리 배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선생님도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수학과 과학은 언어가 달라도 이해할 수 있었고 영어 시간에는 오히려 제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어 수업이었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특별한 교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업 후에는 민준이가 자발적으로 남아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의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우린 정말 빠르게 친해졌어요. 함께 학교 앞 문방구에서 간식을 사 먹고 학원 가는 길까지 제가 데려다주고 주말에는 때때로 놀이터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공책에는 덴마크어 단어들이 제 공책에는 한국어 단어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가장 먼저 배운 문장은 너는 내 친구야 였습니다. 급식실에서 처음 깍두기를 맛본 날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중독되었어요. 민준이는 제가 깍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매일 자기 것까지 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한국 학교가 익숙해졌어요. 아침 조회부터 청소 시간, 방과 후 활동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선생님께서도
저를 특별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반의 한 명일 뿐이지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펜을 들고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스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아줌마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불편한 타인은 아니었어요. 아빠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이제 아줌마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에게 오늘 급식이 김치볶음밥이었다고 말하는 저를 보며 아줌마가 미소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이제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발음이 이상하면 아줌마가 정확하게 교정해 주었죠. 그 과정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감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어느 주말 민준이 가족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고기 파티라고 했어요. 아줌마는 초대를 받았으니 선물도 사가야 한다고 했고 같이 선물도 고르러 갔습니다. 민준이네 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실내화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가자 고기를 굽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악수를 청하셨죠.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시며 축구를 좋아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덴마크 선수들에 대해 아시는 게 꽤 많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축구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곧 거실에서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음식을 기다렸죠. 민준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도 조심스레 다가가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질문하자 기뻐하시며 접시를 나르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민준이는 내내 제 옆에서 도와주었고 그의 여동생 소연이는 제게 루카스 오빠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식탁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민준이 아버지는 고기를 구우시다가 맛있는 부분을 골라 제 접시에 얹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반찬을 권하셨고 소연이는 제게 쌈을 싸주겠다며 상추를 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챙기는 이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이 어머니가 제게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솔직하게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학교 친구들이 친절하고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준이 덕분에 학교 생활이 더 즐겁다는 말도 덧붙였더니 민준이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제게 덴마크에서의 생활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학교 시스템은 어떤지,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친구들과는 무엇을 하고 노는지 대화가 이어질수록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말하기 어려웠던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어요. 식사 후 민준이와 소연이가 저를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장난감과 게임기로 함께 놀았어요. 소연이는 제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달라며 종이를 내밀었고 민준이는 자기가 모으는 피규어 컬렉션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어 현관에서 인사를 나눌 때 민준이 아버지는 언제든지 놀러와도 좋다고 하셨어요. 다음엔 자고 가라고 하셨죠.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어요. 아줌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민준이네 집에 놀러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가끔은 야외로 나가 자전거도 타고 한강공원에서 피크닉도 했어요. 소연이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그녀에게 덴마크어 몇 마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선영 아줌마와 함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영 아줌마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잘 알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즐겨 마시는 차의 종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루틴처럼 자연스러웠죠.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문득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줌마가 내일은 할머니 댁에 들러 인사드리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정을 많이 주셨으니 감사 인사를 전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된장국이 그리울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아줌마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그 냄새를 싫어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고 친구들이 각자 작은 선물과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덴마크로 돌아가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냐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 아니면 민준이와의 추억 모두 맞지만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가장 그리울 것은 이곳에서 찾은 나 자신일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게 덴마크로 돌아가기 전날 밤 아줌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각자 방에 들어갔을 시간이었지만 왠지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침묵이 흐르자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좋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아줌마는 미소를 지으며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촉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엄마라고 불러봤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늦도록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고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작은 상자를 내밀며 제게 주시더군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파란색 도자기로 만든 펜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거라고 했어요. 파란색은 덴마크의 바다를 그 위에 그려진 하얀 꽃은 한국의 무궁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이란 건 꼭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뜻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말없이 다가왔던 것, 민준이가 말없이 저를 도와주었던 것 모두 정이었던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 그리고 한강의 푸른 물결까지 모두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어딘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더 아쉬웠어요. 할머니는 제게 새우맛 과자를 한 봉지 더 쥐어주셨고 엄마는 제 짐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오자 이별의 순간도 다가왔어요. 할머니가 먼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서 고맙다며 다음에 또 보자고 하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덴마크로 돌아가면 어떻게 달라질까?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에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파란 도자기 펜던트를 꺼내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제게는 두 개의 집이 생겼어요. 덴마크와 한국, 두 곳 모두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슨 애가 이렇게 고집이 세? 일단 집에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여기 공항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영국 슈퍼모델 엄마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귀여운 꼬마의 투정에 웃음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꼬마 숙녀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C 서울의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영국인 루퍼트입니다. 저희 구단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영국인 꼬마 소녀가 있는데요. 팬들이 희망이라고 부르는 제시 링가드 선수의 딸 호프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사실 링가드가 한국에 온 것도 아직도 얼떨떨한데 호프를 한국에서 보다니 저희 구단 측에서도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호프의 엄마 레베카와 호프가 편하게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전담해서 따라다니기로 했죠. 구단에서는 희망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니 저도 호프를 희망이라고 칭할게요. 사실 이번에 링가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구단 측에서는 영국에 가서 회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링가드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죠. 영국에 안 가고 한국에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이를 오히려 한국으로 초대했죠. 희망이는 원래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레베카는 한국 일정을 영 탐탁치 않아 했어요. 8월 한국 날씨는 워낙 덥고 습한데다 링가드가 하도 칭찬하니 한국 문화에 관심은 있지만 2주나 되는 긴 일정에 지루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더라고요. 레베카 반응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반응이셨거든요.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뭔 직장을 갖겠다고 그러는 거냐며 영국에서 계속 생활하길 바라셨어요. 하도 걱정하시는 통에 제가 한국으로 한번 모셔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님은 서울의 모습을 직접 보고는 그제서야 안심하셨어요. 아무튼 레베카도 한국에 오게 되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확신했고 링가드는 함선우 선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희망이를 위한 한국 여행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 링가드 선수가 우리 팀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올 2월에 FC 서울 영입 기사가 났을 때도 저는 거짓말 같았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잉글랜드 국가대표가 K리그로 온다니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링가드는 대형 축구 스타라고 볼 수 있었어요.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이름값을 자랑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940만 명에 달하는 그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한국의 스타 선수 이강인의 185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링가드의 한국행은 축구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당연히 한국 말고도 26개의 클럽이 링가드에게 러브콜을 보냈었어요. 요즘 유럽의 스타들이 대거 이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도 그를 원했다고 했죠. 오일머니도 거절하고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FC 서울이었습니다. 그 이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약 130억 원의 연봉을 받았었는데 그 금액은 FC 서울의 2023 시즌 전체 선수단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연봉을 주급으로 착각한 것 같다든지 원과 파운드를 헷갈린 것 같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모두들 의아했지만 링가드는 오직 축구 하나만 보고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여전히 팬들은 단순히 축구 때문만은 아닐 거라며 의류 브랜드와 e스포츠 사업 같은 비즈니스적 목적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최근 6개월간은 정말 축구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며칠 후 희망이가 도착했고 그날 날씨가 유독 더워 걱정이 많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희망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있더라고요. 아빠를 보러 왔다는 설렘과 함께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저는 희망이의 첫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링가드는 희망이에게 한국어를 한 번씩 가르쳐주는데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경복궁으로 이동했습니다. 링가드 선수는 희망이에게 경복궁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하면 경복궁을 꼭 와봐야 한다며 일정에 꼭 넣고 싶다고 얘기한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보려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한복을 입고 다니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희망이는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싶었다며 속상해했고 하는 수 없이 한복점에 들러 사진이라도 많이 찍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희망이는 엘사 옷보다 더 예쁜 것 같다며 노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서는 폴짝폴짝 뛰어다니더라고요. 레베카도 희망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한복을 입어보고 나서 다시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는 경복궁 곳곳을 누비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링가드의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희망이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척척 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희망이를 위해 공부를 한 건지 원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알고 있었던 건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희망이는 한국 왕이 살던 궁전이 너무 좋다며 여기서 하룻밤 자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에 모두들 활짝 웃었어요. 특히 수문장 교대식에서는 두 눈을 반짝이며 한 장면 한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왕의 군인들인데 옷도 너무 예쁘다며 아까 공주님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군인이 아니라 왕자 같다며 신기해했어요. 한참을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의 첫 한국 음식 경험이 기대되더라고요. 테이블에 차려진 비빔밥을 보고 희망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뭐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라고 말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살폈죠. 링가드가 비빔밥을 조금씩 비벼주자 희망이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 먹어봤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맛있어요. 아빠, 이거 매일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진 희망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이의 엄마 레베카의 반응은 정말 독특했어요. 이거 다이어트에 너무 좋겠다며 사진을 여러 장 찍고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제게 따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재료가 많이 필요한 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 것 같다며 그래도 건강엔 정말 좋겠다면서 꼭 만들어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레베카는 인플루언서답게 계속해서 희망이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을 사진 찍어 올렸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라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봤더니 평소보다 팬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거죠. 다들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정말 많아 보였어요. 날씨는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지, 그리고 함선우 선수에 대한 질문까지 있더라고요. 레베카는 차마 다 대답을 못할 정도로 질문이 쏟아진다며 팬들에게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적어두라고 할 정도였죠. 레베카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줄은 몰랐다며 사진을 더 많이 찍어 올려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링가드도 자기도 FC 서울로 이적하고 나서 댓글이나 좋아요가 훨씬 많이 달린다고 했어요. 한국과 관련한 게시물은 특히 인기가 많다고 말했죠. 거기서 모두들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갔고 희망이를 위한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링가드의 팬이 희망이를 위해 보낸 선물이었는데 다들 희망이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했죠. 저는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지 물어봤고 그 이유를 듣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선물은 캐치 티니핑이라는 캐릭터 제품이었는데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캐릭터 제작 제품이 너무 많아 한 번 빠지면 아이들이 계속 사달라고 하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데 희망이의 반응이 궁금했고 희망이는 선물을 뜯자마자 의아해했어요. 아마 처음 보는 캐릭터여서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영상을 틀어 핫쇼핑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활짝 웃으며 인형을 꼭 끌어안더라고요. 인형 머리띠까지 야무지게 하고는 호텔 안을 마구 돌아다녔죠. 다들 이제 링가드도 티니핑 지옥에 빠졌다며 엄청 웃었어요. 그래도 레베카는 한국 팬이 희망이를 위한 선물까지 주다니 너무 고맙다며 이것도 사진을 찍어 올렸고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는 쏟아지는 팬들의 궁금증에 대답해주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호텔로 나왔고 내일 일정은 키즈카페였어요. 저는 내일 희망이가 키즈카페에 완전 홀려버릴 거라고 생각했죠. 영국에도 최근에 소프트 플레이라는 놀이공간이 있긴 한데 한국 키즈카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에요. 그래도 워낙 영국엔 그런 실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거든요. 희망이는 오늘은 또 어딜 가보냐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어봤고 키즈카페에 간다고 대답하니 약간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아마 영국의 키즈카페만 생각한 것 같았는데 막상 가면 분명 반응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희망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형형색색의 장난감과 놀이기구들 그리고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희망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뛰어가려는 희망이를 링가드가 갑자기 막아섰습니다. 링가드는 희망이에게 신발을 벗고 놀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희망이는 의아해했죠. 사실 신발을 벗는 문화가 낯설 법했거든요. 링가드는 이렇게 하는 게 한국의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고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어 신발장으로 넣어두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신발이 없으니 더 좋은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키즈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희망이는 어디부터 가볼지 몰라 눈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링가드는 희망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멈춘 곳은 거대한 볼풀장이었어요. 희망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볼풀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희망이가 점점 대담해지더니
곧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링가드도 딸의 모습에 흐뭇해하며 함께 볼풀장에 뛰어들었죠. 희망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누볐어요. 특히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아빠 나 어디 있게요 라고 외치며 숨바꼭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링가드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역할놀이 공간에서 희망이가 의사 가운을 입고 링가드를 진찰했을 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조그마한 손으로 청진기를 아빠의 가슴에 대고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 심장이 아주 건강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베카가 갑자기 제게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레베카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거냐고 물었죠. 레베카는 한국은 화장실에서도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기저귀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고 낮은 세면대가 있는 곳도 있어서 정말 감탄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 어른들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예뻐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키즈 카페 같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밤길도 안전한데 아이 키우기에는 정말 완벽한 나라 아니냐고 물었죠. 저도 레베카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집값이 워낙 비싸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죠. 서울 집은 웬만한 연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데다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몇 배나 뛰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영어나 자격증같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도 취업할 곳이 없어 자연스레 연애나 결혼 문제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레베카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출산율이 낮다니 좀 안타까워했어요. 영국에도 한국처럼 이런 환경이 갖추어지면 더 좋겠다고 했죠. 그렇게 레베카와 대화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키즈 카페 내의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메뉴판을 보던 희망이가 갑자기 아빠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죠. 그것은 바로 떡볶이였어요. 링가드는 희망이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희망이는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나 맵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웠는데 키즈카페 사장님께선 최대한 매운맛은 빼고 달콤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했죠. 떡볶이가 나왔을 때 희망이는 조심스레 한 조각을 집어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 좀 맵나 싶어 걱정스러웠지만 희망이는 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좀 매워요.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링가드는 웃으며 희망이에게 우유를 건넸고 희망이는 우유를 먹자마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우유는 뭐냐고 물어봤죠. 희망이가 먹은 우유는 바나나 우유였는데 키즈카페 사장님이 특별히 서비스로 내어주신 거였거든요. 희망이는 바나나 우유가 너무 맛있다며 이건 꼭 영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레베카를 졸랐어요. 레베카는 도대체 우유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러냐며 의아해했고 우유를 한 모금 먹어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희망이도 좋아할 맛인데 어른인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목욕탕에 가서 목욕 끝나면 꼭 이 바나나 우유를 전통처럼 마셨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FC 서울 경기가 있어 훈련할 때도 희망이가 따라갔어요. 희망이는 아침부터 아빠의 훈련을 보러 온다고 들떠있더라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희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링가드가 훈련에 합류하자 희망이는 더욱 신이 났어요. 아빠가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함선우 선수가 다가와 희망이에게 말을 걸었죠. 링가드는 낯선 장소에서도 희망이를 믿고 맡길 정도로 함선우 선수를 신뢰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오후 훈련이 시작되기 전 함선우 선수는 희망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희망이 크기에 맞는 FC 서울 유니폼이었죠. 한글로 희망이라고 쓰여있는 유니폼을 보고 희망이는 너무 기뻐 펄쩍 뛰었어요. 희망이는 이미 FC 서울 팬들이 희망이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함선우 선수는 한 번 더 정확하게 뜻을 설명해주며 한글 발음도 가르쳐 주었어요. 희망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유니폼을 보며 바로 입어보더라고요.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희망이는 자신의 새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선수들을 응원했어요. 특히 아빠인 링가드가 슈팅 훈련을 할 때마다
아빠 화이팅이라고 외치며 응원했죠. 링가드는 딸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간 부상으로 쉬고 있었던 링가드는 복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희망이가 보고 있는 만큼 오늘 특별한 복귀 전 경기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빠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언제 희망이가 또 한국에 올지 모를 일이라 링가드는 오늘 경기를 선발로 뛰기 위해 열심히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FC 서울의 홈 경기가 있었고 경기장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레베카와 희망이는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팬들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고 링가드가 그라운드에 등장하자 관중석에서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희망이도 함께 아빠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했죠. 그 모습이 전광판에 비춰지자 관중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레베카는 한국 팬들의 응원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워낙 영국에선 축구가 인기가 많고 링가드의 경기를 보러 여러 번 가봤지만 한국 팬들만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은 열정적인 것 같다고 얘기하며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엔 더 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날은 일찍부터 치킨 주문도 다 마감되고 다들 TV 앞에 앉아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했죠. 그러자 레베카는 치킨 주문이 왜 마감되냐고 물었고 저는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보는 날엔 이상하게 치킨을 시켜 먹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날은 배달 주문도 몇 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킨이 아니더라도 다른 배달 음식들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치킨뿐만 아니라 축구를 보며 배달 음식을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레베카는 정말 재미있는 문화라며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죠. 목욕탕에서 바나나 우유를 먹는 것이나 축구를 보며 배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재밌는 문화가 많다며 다음에 따라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던 와중 링가드가 골을 넣는 순간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희망이는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죠. 링가드는 골 세리머니로 딸을 향해 하트를 그렸고 이 모습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FC 서울이 승리하자 희망이는 링가드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본 한국 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희망이를 바라봤죠. 그날 밤 링가드는 자신의 SNS에 희망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한글로 쓰인 유니폼을 입은 희망이의 모습과 함께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죠.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엄청난 반응을 보였고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많은 팬들이 희망이의 귀여운 모습에 반했고 한글 유니폼에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어로 쓴 호프보다 한글로 쓴 희망이라는 글자가 훨씬 귀엽다며 한글이 아름답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일부 해외 팬들은 FC 서울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죠. 링가드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링가드의 한국 사랑과 K리그에 대한 책임감이 날로 깊어지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경기 전 태극기와 이름이 적혀진 양말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를 배우는데도 정말 열심히여서 선수들에게 서툴지만 한국어로 말을 걸기도 했어요. 사실 외국 스타 플레이어들은 한국어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건 다른 외국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들도 그렇긴 해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이 워낙 영어를 잘하니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일을 하거나 한국 컨텐츠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다른 이유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언어를 열심히 배우지 않아요. 링가드도 사실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희망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걸 보면 링가드가 한국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엔 영남 출신 선수에게 배웠는지 경상도 사투리까지 쓰는 모습이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비속어까지 배워서는 진짜 덥다 대신 정말 한국 사람처럼 비속어로 덥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 다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희망이와 함께 롯데월드로 향했고 롯데월드에서 자이로드롭을 탈 때 찍은 영상은 팬들로 하여금
폭소를 유발했어요. 어딜 가든 함선우 선수도 함께였죠. 레베카는 팬들이 함선우 선수가 희망이의 한국 오빠인 것 같다고 말했고 그 정도로 사실 희망이가 정말 잘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어쩜 한국 청년이 이렇게 애를 잘 보냐며 놀라워할 정도로 함선우 선수는 희망이를 잘 돌봐주더라고요.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고 레베카는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엔 2주 동안 한국에서 뭘 하나 싶었는데 빡빡하게 일정을 넣어도 할 게 너무 많다고 또 와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계 팬들의 관심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어요. 날씨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키즈카페부터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이나 백화점까지 모든 곳이 정말 재밌었다고 했죠. 특히 희망이가 캐리비안 베이를 너무 좋아했다고 거긴 다음에 꼭 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레베카는 피부과 시술을 몇 번 못 받아서 너무 아쉽다고 했죠. 한국 피부과 장비는 영국이랑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며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희망이와 레베카가 떠나는 날이 되었고 모두 함께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죠. 희망이를 공항으로 데려다 줄 때 희망이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아빠 옆에 있고 싶다고 꼭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짠해했어요. 링가드도 곧 또 놀러오라며 금방 볼 수 있다고 한참을 달랬죠. 그렇게 돌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링가드는 한참을 공항에서 서성였어요. 그러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또 한동안 딸애를 못 볼 생각을 하니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마음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링가드는 딸이 보고 싶은 만큼 훈련에 매진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딸에게 멋진 본보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희망이의 알찬 한국 여행이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런데 레베카의 SNS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한국 일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들이 워낙 많아 아예 사진마다 따로따로 길게 댓글까지 달았더라고요. 저는 이를 계기로 해외 팬들은 물론이고 레베카도 한국에 푹 빠졌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호프양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루퍼트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영국 꼬마도 홀딱 반해버린 한국 키즈카페와 바나나 우유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레베카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출산율이 0.78%에 이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